자, 일단 이제 목차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해가지고 우편 상식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식 파트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식 파트에서 앞부분, 일반적인 금융상식 부분, 일반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법제가 나옵니다. 보건법제 부분은 전통적인 사업 분야에 해당됩니다. 즉 이제 상법 파트에서 이제 원래는 구분하게 되는데, 이 보건법제 파트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편상식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상식 일반론 영역과 관련해서 이제 보험소 선생님이 일단 강의를 해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우편상식 목차를 한번 보시면, 일단 제1장 강단위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에 우편 사업 총론이라고 하는 파트가 나오고, 우편 사업이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 관리다 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상 이제 CRM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편 사업 진행 주체란 무엇인지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것도 사업이긴 사업이다 보니까 고객 관리를 잘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커스터머, 그 다음에 이제 관계라고 하죠. 보통 릴레이션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일단 이제 고객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제3절 단위로 한번 보시면, 우편물에 있어서 우편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외에 또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법학에 있어서 배상과 보상이라고 하는 말은 나눠서 생각을 하고요. 자, 일단 배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을 했을 때, 한마디로 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금원을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것을 우리는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제대로 일처리를 했는데, 즉 법 절차에 적당하게 즉 맞추어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피해 당사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제 국가 토지 수용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수용보상금 지급한다라고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랬을 때, 근데 그건 국가 토지 수용 사업을 한다. 수용 사업 자체는 법이 인정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지방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 어떤 이제 만약에 손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에 대한 보상금을 보통 우리가 지급해준다라고 했을 때, 바로 적법행위로 인해서 지급되어야 될 금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 영무 사업과 관련돼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우편 영무 사업 주체가 적법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 누군가 만약에 손해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 과정에 법에 위반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때 금원 지급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부분 제3절, 이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험에서 첫 번째 주요한 질입니다. 즉 일단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해당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주로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2장에 일단 국내 우편 서비스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일단 우편 서비스 들어갔을 때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언제까지라고 하는 이 기준을 보통 송달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송달 기준은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보내줘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영무를 구별했을 때 보편적 업무와 그 다음에 선택적 업무라고 해서 두 가지 기능이 있을 수가 있다 정도 부분을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두 번째 소포 우편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우리가 땄을 때 우편 사업 영무를 제공해 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국가이건 보편적으로 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 영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편지 보내주는 것이죠. 즉 신서 발송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신서 발송 등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지 이외에 요새 편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엽서라든가 기타의 경우를 우리는 통상 넓은 의미에서 모두 신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편지 보내주는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업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이외에 또 선택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업무와 관련된 부분을 크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보편 업무 이것을 둘로 나눴을 때 통상우편물 승단이라고 하는 방금 지금 현재 제2절에 나와 있는 통상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송 부분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신서뿐만 아니라 보통 신서에 대응하는 것으로 물건을 소포로 보내주는 경우가 있죠. 그렇다면 이때는 소포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편적 역시 업무 중에 하나로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3절에는 소표우편멸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이제 부가 우편 영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선택 영무 중에 하나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부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제2장 국내 우편 서비스부터는 시험 문제 집중 주제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절 국내 우편 서비스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고 해서 우체국 택배 요새 우리가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린 우편이라고 하는 전자우편 형태 그 다음에 더 나갔을 때 우체국 경조카드라든가 우편 주문 판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우체국 쇼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 그 다음에 남한의 우표 그 다음에 국내 특급 우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라고 하는 요거는 먼저 목차를 통해서 암기해 두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크게 목차를 통해서 봐두시고요. 나중에 다른 서비스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편 물류 취급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편물을 실제 어떻게 접수를 받는지, 그 다음에 접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배달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와 관련된 각 부분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특례법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특별법을 배우는 형식으로 일단 공부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장의 국제우편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국제우편 서비스 부분은 항상 시험 문제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편 서비스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시험 문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요. 국제 우편 업무를 취급해주는 국제기구라고 하는 제1절의 2번 테마 부분은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주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 법규 내용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5번 테마로 갔을 때 금제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금제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일단 소지가 금지되거나, 그 다음에 소유가 금지되거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단 금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소유금지, 그 다음에 소지금지.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이것을 우리는 금제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대표적인 금제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마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누군가 우편 영무를 이용해서 발송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국가 간에 있어서의 국제 우편 서비스를 할 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마 같이 금제품 유예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국제 우편 서비스는 활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해당 분야에 갔을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절 영역에 있어서는 국제 우편 제도와 관련된 역시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는 것을 국제단위에 있어서 즉 나라 사이에 있어서의 손해배상 제도로 별도로 조약에 의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3절 보시면 국제 우편물의 종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소포 우편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4번 이 부분이 제일 키워드가 되는 시험 문제봉입니다. 국제 특급 우편물이라고 하는 EM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국제 특급 우편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샅샅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거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법제가 일단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여지까지 배웠을 때 부분에 대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사실 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률 규정 자체만 일단 빼어나가지고 별도로 한번 크게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수록해둔 것이고요. 어찌됐건 72페이지 본서를 기준으로 72페이지를 기준으로 보면 우편상식과 관련된 웬만한 논의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상식 파트가 나왔고요. 금융상식 파트는 일단 고범석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게 될 텐데 예금 파트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자, 제1장 금융경제일반, 그 다음에 예금 업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1절 예금거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게 되겠지만 적어도 법 영역만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금계약 이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민사법상의 용어를 기준으로 본다면 예금계약을 금전 소비임치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금전 소비임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맡긴 건데, 그런데 예컨대 내가 가나다라라고 일련 번호가 되어 있는 돈 1,000원짜리를 은행에 입금을 한다 라고 한다면 이 가나다라라고 하는 일련 번호에 그 돈은 은행이 가는 겁니다. 그죠? 대신에 내가 언제든지 청구를 다시 1,000원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한다라고 한다면 가나다라가 아니라 이번엔 나다라마라고 일련 번호가 되어 있건 어찌되었건 1,000원을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전의 소유권은 은행한테 준다. 하지만 어찌됐건 맡겨줬기 때문에 상후에 이와 같은 가치 있는 것을 다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을 금전 소비임치 계약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예금계약의 법적 성질은 금전 소비임치 계약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금거래의 상대방과 관련돼서 첫 번째, 살아서 걸어다니는 사람, 이 사람 이름을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자연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법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즉 법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사이에 있어서의 거래, 그 다음에 제3절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제 그 금융상식 많은 이제 강의하시는 분은 일단 이제 그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자, 우리가 어느 하나의 법인을 만든다 봅시다. 자, 우리는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법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모이자라고 선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엄지손가락을 든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을 우리는 사익인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누군가 여럿이 뭉쳤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때 이 손가락을 부여잡고 뭉친 사람 이름들을 우리는 발긴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발긴조합 단계에 있었다라고 해도 사업을 방만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컨대 어느 두세 명의 친구가 인터넷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A, B, C라고 하는 세 사람이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사람은 예컨대 서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사람은 동대문 시장 가가지고 물류를 떼우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사람은 고객 관리를 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 B라고 하는 친구는 동대문 가서 옷 떼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라고 하는 친구가 옷 떼우려면 돈 갖고 갔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동대문 시장에 떡볶이 맛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가지고 허구한 날 떡볶이만 사오고 있더라. 자,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사업 이러다 망한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세 사람이 룰을 정해요. 우리 이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룰을 정하게 되면 이때 룰 이름을 통상 우리는 이것을 정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관을 정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사람이 달라진다. 룰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룰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눈빛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룰을 정해놓고, 즉 학습 계획을 정해두고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냥 되는 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하고는 결국 눈빛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룰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전혀 되어버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때부터는 우리는 법인격은 아직 없다. 왜냐, 아직 법인 설립 등기는 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법인격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는 단순히 조합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단체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아셨죠? 다른 말로 비법인 단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법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단체성이 강하다는 소리다. 단순히 조합 정도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단체 자체가 독립적으로 밖에서 걸어다닌다라고 해도 무방을 하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법인격 없는 단체 정도에 지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우리 진짜 법인하자. 라고 한다면 법인 설립 등기를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서 해내면 그만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법인이 설립 등기를 갖췄다라고 하면 이때부터 법인이라고 하는 아가는 탄생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사람이 탄생을 했다. 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방금 보았었던 법인격 없는 단체, 이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태아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긴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도 아직 못 되어 있는 거예요. 태아도 아닙니다. 아셨죠? 라고 하는 그 상태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러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법인 자체는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 아기가 태어나진 않았다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으로서 대우는 해줄 수 없지만 우리 법제는요, 기본적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는 일단 대표자나 관리자의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소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등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송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장, 원고 당사자, 피고 당사자란에 이 법인격 없는 단체의 고유 명칭 자체를 쓸 수가 있어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때 소장, 원피고 당사자란에 만약에 예컨대 이 단체 이름이 A라고 하는 단체였었다라고 한다면 A라고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A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여기까지에 해당되는 단체 이름을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일단 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법인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법인격 없는 단체와 거래를 했을 땐 어떻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제3장 영역이 아무래도 이제 그 고범석 선생님의 이제 강의 내용이 될 텐데, 예금 상품의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214, 그 다음에 페이지를 달리해서 제4장 영역에 전자금융 형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제5장엔 우체국 예금 상품 및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6장에 기타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 이외에 이제 예금편 이외에 보험편을 배우게 될 건데, 보험편 부분은 일부 중복이 됩니다. 금융상식 영역과 그 다음에 법제 영역이 조금 중복되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생명보험이 뭔지는 뭐 우리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달리하셔서 한번 보시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보험계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보험계약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용어 성립, 용어를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보험계약자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보험자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고, 보험수익자라고 하는 개념도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용어 부분을 이제 저와 같이 일단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의 기본 원리, 그 다음에 계산기초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관련, 그 다음에 세금 부분은 보험석 선생님과 일단 소득공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라고 하는 속성 부분 등을 여러분들께서 배우시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제4장 보험계약편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상법보험법입니다. 자, 상에 있어서의 인보험이라고 하는 수리는요, 결국 사람이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을 인보험이라고 불러요. 예컨대 어떠한 건물에 일단 이제 불이 났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미리 화재보험을 체결해놨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람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그러한 보험계약이 아니죠. 그렇죠. 자, 이 경우에는 물건과 관련된 보험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물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바 같이 우체국의 경우에 있어서 보험 체결했을 때 주로 우체국보험 중에서 인보험편과 관련된 상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보험법을 상법회사편 넘어 있는 보험법의 부분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의 의의는 무엇인지, 법적 성질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간단히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험계약은요, 누구 돈이 뭉쳐 있습니까? 보험회사 돈이 뭉쳐 있습니까? 예컨대 수많은 보험 고객들 내지 계약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일단 어느 보험사에 돈을 쏟아부어 쓸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매달 내는 돈을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보험료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라고 이야기를 하지. 자, 여기서부터 조금 주의해 주십시오. 보험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보험금은 타낼 때. 그렇죠? 그래서 집어넣는 돈을 보험료라고 하고요. 이만큼의 돈을 그래서 이만큼 쌓았습니다. 근데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라고 하면 보험금 잘 지급하지 않죠. 보험사고 발생해도. 그죠? 그래서 보험사한테 보험금 타내기는 참 어렵다. 계약할 때는 쉬운데 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그 이유는 일단 이 돈이 함부로 내어줘서는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이 돈은 보험사 돈이 아닙니다. 많은 고객들이 꿈을 안고 집어넣은 돈들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요건이 맞춰지지 않는 한 보험사는 신중하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 라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꿈꾸고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 집어넣은 계약이다. 라는 점에서 이것을 우리는 선의계약이라고 불러요. 선량한 꿈을 꾼 사람들이 일단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미리 체결해준 계약, 이것을 선의계약성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선의계약성 때문에 보험금은 쉽게 지급이 되어서는 사실은 안 된다. 그렇죠? 라고 하는 보험계약의 제1차 성질은 선의계약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사고는요, 발생할 일이 뻔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을 만들면 안 돼요. 그죠? 그럼 보험이 안 된다. 보험이란 우연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계약이에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이미 암이 들어져 있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보험계약 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들어준다고요. 그 이유는 일단 보험사고는 우연성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우연계약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 이미 발생되어 있는 기성사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단 어떠한 것이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죠? 라고 하는 요 성질을 그때 배우시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관계자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보험계약자, 그 다음에 일단 보험수익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누군지, 그 다음에 보험자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다. 그런데 보험자는
자자에서 그냥 가로친 부분, 즉 가로로 되어 있는 것 하나를 빼고요. 그냥 보험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관계자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험계약의 요소,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하는 성립 방법,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처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체결 이후, 그 다음에 무효, 그 다음에 고지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가 보험계약 체결할 때 약관 등의 형태로서 많이 제시가 되는데, 이때 주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배우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험금 지급 청구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고지 의무예요. 그래서 예컨대 고지 의무를 불이행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가지고 일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왕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공부하실 때 고지 의무가 무엇인지를 그때 가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보는 것으로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체결하면 효과,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 죽었던 게 부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용어가 아니에요. 아셨죠? 법적 용어로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재계약을 의미합니다. 아셨죠? 그 말은 재계약할 때 아무리 이전 계약에서 고지를 한 번 했다라고 해도 또 고지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컨대 주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으로서요. 오늘은 일단 개관을 잡을 땐 좀 편하게 생각을 합시다. 지금부터는 머리가 빡빡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 일단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쓰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확한 명칭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컨대 A라고 하는 일단 보험계약자가 예컨대 B라고 하는 보험사, 즉 보험사회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 일단 계약서, 약관 작성을 할 때 무슨 고혈압이 있었습니까? 기타 병증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는 일단 각가지 것을 고지를 하게 될 것인데 그 고지 이후에 이 보험계약자가 매달 보험료를 제1차 분납, 제2차 분납, 제3차 분납까지 왔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자동이체라고 하는 형태로 걸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동이체 되는 통장에 잠깐 사이에 비어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제3회 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보험계약은 보험사가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1회 분납이나 2회 분납이 있을 때 보험계약은 해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보험사가 이 보험계약을 해지, 즉 깰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때 가만히 봤더니 A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잘못했다 라고 해서 일단 이제 계좌에 돈 비어있는지 모르고 라고 그랬습니다 라고 보험설계사분 또는 보험영업소장 아저씨와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때 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이거 다시 내시면 보험계약 부활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A라고 하는 분께서 그 이후에 이 미납된 요금을 일단 다시 완납을 했다. 그러면 보통 통상의 경우에 있어서 이 보험계약 다시 부활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속으시면 안 된다. 그렇죠? 자, 이음에 완납이 되었다라고 해도요. 어찌됐건 완납 이후에 이 계약은 재계약 상태로 접어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냥 완납 잘 된 건 줄 알고 그 다음에 예전 계약 그대로 살아있는 줄 알고 그 이후에 살다 보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해버렸다. 그래서 사고 발생했습니다라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때 보험사는 돈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자, 보험사가 돈을 내어주지 않는 이유는 완납이라는 것은 재계약이다. 그렇다면 재계약 시에 이미 어떤 병증이 있었는지를 알려줘야 될 또 다른 고지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안 알려줬다. 그렇다면 보험사고 여기와 관련돼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다시 보험금 지급은커녕 이 보험 다시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셨죠? 라는 점을 들어가지고 보험금이 계속해서 결국은 못 이렇게 지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십시오.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셨죠? 재계약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우체국 보험상품 종류 부분은 일단 상품의 종류 부분을 일단 이제 공무소 선생과 금융상식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와 같이는 일단 법죄 위주로 공부를 해 들어가시게 될 것이고요. 자, 이제 개괄 강의 부분은 잠깐 끝내고 지금 시간이 조금 너무 앞서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좀 짜른다라는 의미에서 2페이지 들어가기 앞서서 잠시만 먼저 쉬었다 들어봅시다.